매일 밤 11시만 되면 외출하는 아내. 진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에도 집을 나섰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인이 고개를 떨군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남자의 그림자가 보이죠. 30해를 함께한 아내가 매일 밤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확신한 남편, 그가 따라간 그곳에서 본 것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아내는 왜 매일 밤 남편 몰래 외출했을까요? 58살의 강민호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내 이수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죠.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갓 지은 밥의 구수한 냄새가 식탁을 감쌌어요. 30해를 함께한 부부의 저녁 식사는 언제나 이렇게 평온했습니다. 여보, 오늘 사무실은 어땠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핸드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민호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핸드폰을 거의 보지 않던 아내였는데 요즘 들어 자꾸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여보, 민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수연이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 미안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죠. 식사를 마치고 수연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탁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수연은 황급히 몸을 숙여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화면을 가슴에 꼭 안으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민호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30해를 함께한 아내를 의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밤 11시,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수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민호는 피곤했어요. 오늘도 부동산 중개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스르륵. 이불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는 눈을 살짝 떴어요. 어둠 속에서 수연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죠. 수연은 발소리를 죽이며 옷장으로 다가갔어요. 무언가를 꺼내 입더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민호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거울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 욕실 문이 열렸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수연이 평소에는 쓰지 않던 향수였어요. 수연은 가방을 들고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눈을 떴어요. 여보, 어디가? 민호의 목소리에 수연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죠. 아, 깼어요? 미안해요. 편의점. 우유 사러 잠깐 다녀올게요. 수연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 밤에? 내일 사도 되는데. 민호가 말했지만 수연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민호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편의점은 집에서 5분 거리인데 왜 이렇게 공들여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을까요? 다음 날 오후 민호의 부동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62살의 박 여사, 민호의 친누나였죠. 민호야 있어? 박 여사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누나, 웬일로 여기까지 왔어? 민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커피나 한잔하자.
박 여사는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그냥 들르는 법이 없다는 걸요. 과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박 여사가 입을 열었죠. 민호야, 요즘 수연이가 좀 이상하지 않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나? 아니, 내가 듣기로는 말이야. 요즘 밤마다 어디 나간다던데? 박 여사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그러더라. 요즘 밤마다 수연이가 나가는 걸 본대. 그것도 화장을 하고 말이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민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여사는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요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 민호는 고개를 돌렸죠. 누나, 이제 그만 가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근데 민호야,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박 여사가 나가고 민호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민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누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정말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아내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수연의 야간 외출은 계속되었죠.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수요일 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수연은 민호가 잠든 줄 알고 조심스럽게 외출 준비를 했어요. 목요일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수연을 관찰했습니다. 수연은 욕실에서 오래 시간을 보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 같았죠.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연지를 바르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여러 번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연은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였죠. 결혼기념일에 입었던 그 옷이었어요. 민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한밤중에 외출하면서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금요일 밤에는 더 심했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한참 동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호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어요. 네, 알겠어요. 곧 갈게요.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죠.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왜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를 받는 걸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0해를 함께한 아내가 정말 나를 배신하는 걸까요? 민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토요일 저녁 민호는 후배 최 과장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56살의 최 과장은 민호가 공무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였죠. 둘은 동네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셨어요. 차가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형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최 과장이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죠. 사실은 수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최 과장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매일 밤 외출을 해.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이야. 최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혹시 형수님 뒤를 밟아보셨어요? 아니, 그건... 민호가 머뭇거렸죠. 아내를 의심하고 미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형님, 제 친구가 탐정 일을 해요.
한번 맡겨보실래요?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탐정까지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 과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어요. 일단 가지고 계세요. 필요하면 연락하시고. 민호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님,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재혼 시장이 활발하다던데. 최 과장의 말에 민호는 소주잔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차가운 소주가 가슴을 태웠습니다. 아내가 정말 나를 떠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민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민호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죠. 민호는 거실 소파 밑을 청소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주워 펼쳐봤죠. 영수증이었어요. 하모니 호텔바 52,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민호는 손이 떨렸어요. 호텔바? 아내가 왜 호텔바에 갔을까요? 더군다나 혼자서? 민호는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30분이었어요. 바로 수연이 외출했던 시간대였죠. 메뉴는 와인 2잔과 안주였습니다. 2잔?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였죠.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아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밤마다 호텔바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여보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황급히 영수증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응, 왔어? 수고했어. 민호는 애써 평온한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수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삼겹살 할까요? 당신 좋아하잖아요.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렇게 밝게 웃는 아내가 정말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민호는 주머니 속 영수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월요일 오후 박 여사가 다시 민호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커피도 없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민호야, 나 좀 봐. 박 여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누나를 맞이했죠. 맞지? 내 말이 맞았잖아. 박 여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누나? 민호가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이죠. 수연이 말이야. 요즘 호텔바에 다닌대. 그것도 남자랑.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나 어떡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봤대. 수연이가 호텔 앞에서 남자랑 들어가는 걸. 그 남자가 수연이 허리에 손을 얹더래. 박 여사의 말에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요즘 여자들 다 그래. 나이 들어서도 재혼 시장에서 더 잘 팔린대. 수연이도 그런 생각을 하나 봐. 박 여사는 계속 말했어요. 민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누나. 민호가 소리쳤죠. 30해를 바쳤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시울도 붉어졌죠. 박 여사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호야, 진실을 알아야 해. 탐정을 쓰든 직접 확인하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박 여사가 나간 후 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30에 공무원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주말도 없이 일했고 술자리도 줄였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배신당한다니.
민호는 주머니에서 탐정 명함을 꺼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화요일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오늘은 직접 아내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날이었으니까요.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10시 30분쯤 수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죠. 민호는 숨을 죽이며 누워 있었어요. 수연은 옷장으로 가서 옷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붉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였어요. 욕실로 들어간 수연은 이번에도 오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드라이어 소리도 났죠. 30분쯤 지나서 욕실 문이 열렸어요.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수연은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다녀올게요.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방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지갑과 핸드폰을 챙겼죠. 신발을 신으며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보겠어. 민호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멀리 수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버튼을 누르고 있었죠. 민호는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나온 수연은 큰 길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어요. 수연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민호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았죠.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민호는 기사에게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민호의 가슴은 심하게 뛰었어요.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택시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였죠. 민호는 앞차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기서 세워주세요. 수연을 태운 택시가 한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죠. 수연은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빌딩은 꽤 고급스러워 보였죠.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수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호는 층수를 확인했죠. 7층에서 멈췄어요. 민호도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안내판을 봤죠. 7층 파라다이스 라운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라운지? 아내가 라운지에 가다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간 걸까요?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파라다이스 라운지 간판이 보였죠. 은은한 조명과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라운지 문 앞까지 갔습니다. 유리문이었죠.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수연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테이블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죠. 손님들에게 술을 나르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라운지에서 일하고 있다니. 왜? 도대체 왜? 민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라운지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 맞은편 카페로 향했죠. 거기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민호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눈은 계속 라운지 쪽을 향하고 있었죠.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라운지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 가까이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은 한 테이블에서 중년 남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의 웃는 얼굴이 보였죠. 민호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내가 낯선 남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민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30해 동안 가정만 지키던 아내였는데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던 걸까요?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요? 새벽 2시쯤 라운지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수연도 나왔어요. 유니폼을 벗고 원래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었더군요. 수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번져 있었어요. 민호는 재빨리 건물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수연은 길을 걸어가며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허리도 아픈지 손을 대고 있었죠. 수연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밥 한 줄과 우유를 샀어요. 그리고는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민호도 택시를 탔어요.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연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일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수연을 태운 택시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민호는 긴장했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택시는 시내에서 점점 멀어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한 허름한 동네였어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앞이었죠. 수연이 내렸어요. 민호도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수연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한 집 문 앞에서 멈춰 섰죠.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수연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죠. 민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까지 왔습니다. 수연이 들어간 집의 문패를 봤죠.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민호는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의 목소리였죠.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쉬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났고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렸죠. 30분쯤 지나서 불이 꺼졌습니다. 민호는 계단 아래로 내려와 건물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연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방만 들고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죠.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내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운지에서 일하고 이 낡은 집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민호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진실탐 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최 과장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탐정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네, 맞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았죠. 탐정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민호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내의 야간 외출, 라운지에서의 일, 다세대 주택 방문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탐정은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죠. 아내가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드시죠? 30년을 함께 사신 분인데. 탐정의 목소리는 동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부인분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민호가 물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탐정은 계약서를 내밀었죠. 착수금은 200만 원입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호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200만 원을 건넸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때 모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민호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은 답답했지만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드러날까요? 그 주 내내 탐정은 수연을 미행했습니다. 월요일 수연은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어요. 꽃집으로 향했죠. 봄날 꽃집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배달할 꽃다발을 만들고 화분에 물을 주었죠. 오전 10시까지 일한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2시간쯤 쉬더니 낮 12시에 다시 외출했어요. 이번에는 동네 중국집이었죠. 뒷문으로 들어가는 수연을 탐정은 촬영했습니다. 수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쌓여있는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아냈죠. 오후 3시까지 일한 수연은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짧게 낮잠을 자고 저녁 7시쯤 다시 외출했어요. 이번에는 파라다이스 라운지로 향했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차를 나르고 안주를 가져다 주고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어요. 밤 12시 라운지 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어요. 새벽 1시 수연은 인근 오피스텔 건물로 향했죠. 건물 관리실에서 청소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건물 로비를 청소하고 엘리베이터를 닫고 복도를 쓸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청소가 끝났습니다. 수연은 지쳐 보였어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었죠.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층 집으로 들어가 1시간쯤 머물다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탐정은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죠.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조사 결과입니다. 앉으세요. 민호는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죠. 탐정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인분의 하루 동선입니다. 탐정은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새벽 꽃집, 낮 중국집 설거지, 저녁 라운지, 새벽 청소, 모든 순간이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아내의 지친 얼굴이 보였죠. 부인분은 여러 곳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루에 4군데를 돌아다니시더군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라운지에서는 무슨 일을 했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손님 응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나르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일이었죠. 탐정의 대답에 민호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뭡니까? 민호는 다세대 주택 사진을 가리켰어요. 부인분이 매일 새벽에 들렀던 곳인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1시간쯤 머물다가 나오셨어요. 탐정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행 ATM 앞에서 돈을 찾는 수연의 모습이었죠. 부인분은 매달 초 한 번씩 300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으로 가셨어요. 아마 그곳에서 돈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씩 어디에 쓰는 걸까요?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수연 명의의 통장이었죠. 민호는 통장 내역을 살펴봤어요. 과연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되었더군요. 2년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민호는 중얼거렸어요. 계산해 보니 총 7,200만 원이었습니다. 작지 않은 돈이었죠. 도대체 누구한테 이 돈을 쓴 거야? 민호는 화가 났어요. 민호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새 가전제품도 없고 새 가구도 없었어요. 수연이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산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세대 주택?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탐정이 준 사진을 다시 봤어요. 낡은 건물, 2층 집. 혹시 수연이 다른 가족을 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나?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나? 민호는 혼잣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굶지는 않게 했어요. 아이들 학비도 다 됐고 집도 마련했죠. 그런데 왜 아내는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쓴 걸까요? 다음 날 민호는 직접 수연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수연이 집을 나섰어요. 민호도 조용히 뒤따랐죠. 수연은 익숙한 듯 길을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어요. 민호도 뒷차에 탔죠. 버스는 한적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수연이 내렸어요. 민호도 조심스럽게 내렸죠. 수연은 어느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청산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병원? 민호는 놀랐어요. 왜 아내가 병원에 오는 걸까요?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민호는 재빨리 수연을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민호는 층수를 확인했죠. 8층에서 멈췄습니다. 민호는 계단으로 8층까지 올라갔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걷다가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수연이 805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민호는 조금 기다렸다가 805호 문패를 확인했어요. 특별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805호 병실이 보였어요. 3인실이었죠. 수연이 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대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야윈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수연은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이불을 정리해주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노인은 누구일까요? 왜 아내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걸까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아내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걸까요? 민호는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면회객인 척했어요. 로비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기다렸죠. 오전 10시쯤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수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호는 다른 엘리베이터로 뒤따라 올라갔어요. 8층에서 내린 민호는 복도 한쪽에 숨었죠. 수연이 805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3인실이었지만 다른 두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죠. 수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장인어른이라고? 하지만 수연은 결혼 전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었죠. 그게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수연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노인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삼켰어요. 천천히 드세요. 오늘 병원비 30만 원 더 내야 한대요. 다음 달 투석 비용도 준비해야 하고. 수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투석? 병원비? 그래서 매달 300만 원씩 돈이 나간 거였구나. 민호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아내가 3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니.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니. 민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민호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민호는 난간을 붙잡고 깊은 숨을 쉬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 30년 동안. 민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 수연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수연은 그렇게 말했었죠. 친척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은 오빠뿐이에요.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민호는 왜 수연이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알려야 했죠. 왜 숨겼을까요? 혹시 민호를 믿지 못해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민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호는 다시 병실 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실 옆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수연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민호는 수연이 떠난 후 병실로 들어갔어요. 노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어요. 침대 옆 차트를 봤죠. 이철수 82세, 만성심부전, 당뇨병, 치매 초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수연과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눈매와 코, 분명 수연의 아버지였어요. 민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사위입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노인은 잠결에 손을 움직였어요. 민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죠. 일평생 고생하신 흔적이 느껴졌어요. 민호는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어요. 30년 전 수연을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죠. 맞선이었습니다. 58년생의 민호와 61년생의 수연. 3살 차이였어요. 수연은 조용하고 단아한 여자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맑았죠. 민호는 첫눈에 반했어요. 몇 번 만남을 가진 후 민호는 청혼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도 평범한 집안이에요. 우리 둘이 열심히 살면 되죠. 민호가 답했었어요. 그때 수연이 말했죠. 사실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척도 없고 오빠만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민호는 수연의 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되잖아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수연은 친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죠.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혼자 다녀왔습니다. 민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아내가 안쓰러웠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오빠는 한 번도 집에 온 적이 없었어요. 수연은 친정 사진도 한 장 없었죠. 과거에 대해 물어보면 기억하기 싫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아내는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민호는 병원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원장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805호 환자 이철수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원장이 물었죠. 네, 사위입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 이철수 환자분. 딸분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시더군요. 원장의 목소리는 동정적이었어요. 어떤 상태인가요? 민호가 물었죠. 만성심부전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당뇨 합병증도 있고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시고. 원장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투석비에 약가, 병실비, 간병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원장의 대답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갔던 거였구나. 2년 전부터 입원하셨다고요? 네, 2년 전 급성으로 쓰러지셔서 오셨어요. 당시 딸분이 2층 침대방을 원하셨는데 제가 3인실을 권해드렸죠.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환자분께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분이 매번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숨기고 살아왔다고. 시댁에 알리면 남편이 실망할까봐 두렵다고. 그래서 혼자 감당하겠다고. 원장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원장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딸분이 지난번에 제게 하소연하셨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딸분 말씀이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대요. 아버지는 막노동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집에 오는 걸 부끄러워했대요. 판잣집에서 살았거든요.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고민이 많았대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들통나면 어쩌나. 시댁에서 무시하면 어쩌나.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결혼 후에도 아버지를 찾아뵙긴 했대요. 하지만 남편 몰래. 명절 때도 혼자 다녀오고 용돈도 몰래 드리고. 그렇게 28년을 살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원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2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딸분이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한테 말할까 고민도 많이 하셨대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30년 가까이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하냐고.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하셨대요. 낮에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라운지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청소 일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면서 말이죠.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딸이에요.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민호는 병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바보. 나는 정말 바보였어.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호는 세면대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나는 뭘 했어? 아내가 밤마다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고 아버지를 돌보고 그 힘든 시간 동안 나는 뭘 했어? 민호는 자책했습니다. 의심만 했잖아. 불륜이라고 생각했잖아. 탐정까지 고용해서 미행했잖아. 민호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넌 남편 자격이 없어. 3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아내의 고통을 몰랐잖아. 아내가 왜 화장을 하고 나가는지, 왜 밤마다 외출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봤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나를 믿지 못한 거야.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알면 실망할까봐.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한 거야. 그게 다 내 탓이야.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내가 겪었을 고통이 생각났어요. 하루에 4군데를 돌아다니며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했을 아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를, 아내를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를.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민호는 일어섰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내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민호는 핸드폰이 울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였어요. 민호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누나. 민호야, 요즘 수연이 일 알아냈어? 탐정 결과 나왔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뭐야, 정말 불륜이었어? 내가 뭘 했어? 요즘 여자들. 박 여사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다시는 수연이 욕하지 마세요. 박 여사는 놀라 말을 멈췄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수연이는 불륜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돌보느라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이 살아계셨어? 박 여사가 놀라며 물었죠. 네, 2년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투석 받으시면서. 민호는 억울한 마음에 울먹였어요. 수연이는 30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했어요. 나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그래서 밤마다 일을 하러 다녔던 거야?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들어요. 그걸 벌려고 하루에 4군데를 돌아다니며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박 여사는 한참 침묵했어요. 미안해, 민호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그리고 누나는 한 번이라도 우리 집안일 도와줬습니까?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부터 수연이 일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입 조심하시고. 이 이상 수연이를 힘들게 하면 누나라도 용서 안 할 겁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아내를 지킬 준비가 된 것 같았죠. 다음 날 민호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수연보다 먼저 나가기 위해서였어요. 민호는 수연이 가는 모든 곳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죠. 아내의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 수연이 봄날 꽃집에 도착했어요. 민호는 맞은편 건물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장미, 백합, 국화 하나하나 손질하며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배달할 꽃을 트럭에 싣고 화분에 물을 주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연은 이미 지쳐 보였죠.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2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민호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소파에 누워 잠든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웠죠. 난 12시 수연은 다시 일어나 중국집으로 향했어요. 민호도 뒤따라갔습니다. 수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죠.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지는데도 쉬지 않고 닦아냈어요. 3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는 수연을 보며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3시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 저녁을 준비했죠. 민호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수연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우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저녁 7시 민호가 집에 도착했어요. 여보 왔어요? 수연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아내를 꼭 안았어요. 왜 그러세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죠. 아니, 그냥. 민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은 집에서 쉬게 했어요. 오늘은 내가 갈게. 당신은 푹 쉬어, 민호가 말했죠. 수연은 놀라며 하지만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805호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인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장인의 얼굴을 비췄죠. 민호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 사위 강민호입니다. 민호는 정중히 인사했어요. 장인은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누구시오? 치매 증상이 있어서 잘 알아보지 못했죠. 수연이 남편입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민호는 장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일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흔적이 느껴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수연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인은 민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사위, 왔구나.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딸, 고생이 많지.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민호가 다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장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죠.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민호는 장인을 위해 아침을 차려왔습니다. 죽과 반찬을 사와서 조심스럽게 먹여드렸어요. 천천히 드세요. 장인은 민호가 떠먹여주는 죽을 삼켰습니다. 맛있네. 고맙네. 장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는 장인을 돌보고 나서 원장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원장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원장은 민호를 앉히고 차를 내왔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을 1인실로 옮기고 싶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간병인도 붙여주세요. 제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결정이십니다. 환자분께 훨씬 좋을 겁니다. 비용은 얼마나 더 들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1인실에 간병인까지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원장의 대답에 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부담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사무실 일도 잘 되고 있으니까요. 민호가 말했죠. 하지만 사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옮기시겠습니까? 원장이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1인실은 3층에 있습니다. 환경이 훨씬 좋죠.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민호는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원장님, 그동안 장인어른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 일을 했을 뿐이죠. 오히려 사모님이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다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내의 고통을 몰랐으니 이제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살거든요. 원장의 말에 민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되겠다고요. 저녁 7시 민호는 파라다이스 라운지를 찾아갔습니다. 수연이 일하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갔어요.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매니저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민호가 말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웨이터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매니저가 물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이수연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알죠. 무슨 일이신데요? 매니저의 표정이 경계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사람 남편입니다. 민호가 말했죠. 매니저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아내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오늘부로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매니저가 난색을 표했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받을 급여, 제가 한꺼번에 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만둔 것에 대한 위약금도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연 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호는 현금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급여와 위약금을 합친 금액이었죠. 수연 씨한테 잘 전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서 다행이라고 매니저가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한 곳 정리했어요. 이제 다른 곳도 정리해야 했죠. 그날 저녁 수연은 평소처럼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병원에 갔다 온 이후로 집에서 계속 쉬고 있었지만 일은 해야 했죠. 병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수연은 라운지에 도착해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테이블로 다가가 주문을 받으려 했죠. 그런데 한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눈에 익었습니다. 민호였어요. 어보.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수연을 바라봤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이 떨어졌죠.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에 민호가 일어났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죠. 안 돼요. 일해야 해요. 병원비. 괜찮아. 다 정리했어. 민호가 말했지만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라운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민호가 뒤따라 나왔죠. 복도에서 수연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다 들켰어. 수연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수연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거짓말했잖아요. 30년 동안.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알아. 민호의 말에 수연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 실망은 무슨.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민호는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민호는 수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당신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이 되지 못해서. 당신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게 해서.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제부터는 달라. 당신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하자. 장인어른도 내가 모실게. 병원비도 내가 낼게. 당신은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돼. 민호의 말에 수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민호도 함께 주저앉아 수연을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수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제 그만 울어. 다 지나갔어.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연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괜찮아요? 화나지 않아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는 무슨.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다니. 민호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라면 못했을 거야. 부끄러웠어요. 결혼할 때부터 계속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바보.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집안이 뭐가 중요해?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실망하셨을 거예요. 수연이 말했죠.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 오히려 당신을 더 아꼈을 거야. 고생한 만큼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해해. 30년 가까이 거짓말을 해왔는데 갑자기 말하기 어려웠겠지. 나도 당신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거야. 민호는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함께 장인어른 모시고 행복하게 살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면 돼. 수연은 민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순간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수연은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연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아버지가 놀라시면 어떡하죠? 괜찮아. 벌써 한 번 뵀어. 민호가 말했죠. 네. 수연이 놀라 민호를 봤습니다. 어제 아침에 병원에 가서 장인어른께 인사드렸어. 민호의 말에 수연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요? 네, 손도 잡고 이야기도 나눴어.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다고 말씀드렸고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805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 가셨지? 수연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죠.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철수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수연이 물었어요. 3층 특실로 옮기셨어요. 301호입니다. 간호사의 대답에 수연은 놀랐습니다. 특실이요? 누가? 간호사는 민호를 가리켰어요. 사위분이 어제 신청하셨어요. 1인실에 간병인도 붙이셨고 간호사의 말에 수연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멋쩍게 웃으며 가봐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301호 문을 열자 넓은 병실이 나타났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왔죠. 장인은 깨끗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옆에는 간병인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수연이 다가가 장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왔구나. 장인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사위가 모든 걸 해결했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사위, 좋은 사람 만났구나. 장인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장인 옆으로 가서 정중히 절했어요. 장인어른 사위 강민호입니다. 늦게나마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장인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꽃집도 중국집도 라운지도 청소일도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민호가 장인의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밤마다 일하느라 지쳐있던 얼굴이 이제는 밝아졌어요. 체중도 늘었고 피부도 좋아졌죠. 민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좀 사람 같아 보이네. 민호가 농담했어요. 당신이 고생이 많아요. 병원비도 내고. 수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죠. 고생은 무슨. 당신이 2년 동안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요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장인을 위해 음식을 해가고 함께 시간을 보냈죠. 장인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1인실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니 상태가 좋아졌어요.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삼계탕이 어때? 장인어른 기력 회복에 좋을 것 같은데. 민호가 제안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수연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를 지켜봤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부동산 일도 더 열심히 했어요. 장인의 병원비를 충분히 댈 수 있도록 말이죠.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와 수연은 병원 정원에 장인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장인은 햇살을 받으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어요. 날씨가 좋네. 장인이 중얼거렸죠. 아버지, 산책 더 하실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게 좋구나. 장인이 말했어요. 민호는 벤치를 가져와 장인 옆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봤죠. 꽃들이 피어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수연아, 어릴 때 기억나니? 장인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기억해요. 수연이 대답했죠. 아버지가 판잣집에서 나를 키우셨잖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잤고 미안하다. 가난하게 키워서. 장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전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매일 일하고 오셔서 저한테 빵을 사다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수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위, 고맙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장인이 민호를 봤어요. 장인어른,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민호가 정중히 말했죠. 훌륭하긴.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장인어른이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땀 흘려 일하시고 딸을 위해 희생하시고 그게 진짜 훌륭한 겁니다. 민호의 말에 장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도 울었고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마음이 통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그게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어느 수요일 박 여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301호 문을 노크하고 들어선 박 여사는 장인을 보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누나입니다. 아, 누나 왔어요. 민호가 일어나 맞이했어요. 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봤죠. 박 여사는 장인 침대 옆으로 가서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돈어른, 처음 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수고하셨소. 장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 여사는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옳게.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오해했어. 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언니. 수연이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나쁜 소리만 했잖아. 박 여사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저야말로 미안해요. 30년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무슨 잘못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다니. 박 여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 장인어른 병수발도 내가 들고 올케도 내가 챙길게. 박 여사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네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박 여사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모두 함께 웃었어요.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죠.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해도 풀렸고 진실도 밝혀졌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석 달 후 가을이 왔습니다. 장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투석을 받아도 효과가 없었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죠.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매일 병원에 머물렀어요. 장인 곁을 지켰죠. 박 여사도 자주 찾아와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인이 눈을 떴어요. 수연아.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수연이 장인의 손을 잡았죠. 아빠는 이제 가야 할 것 같다. 장인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괜찮다. 이제 편히 쉬고 싶구나. 장인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사위. 장인이 민호를 불렀어요. 네, 장인어른. 민호가 다가갔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장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좋은 사위 만나서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네. 장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장인은 수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는 민호의 손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장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을 감았고 숨이 고요해졌어요. 수연은 아버지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민호는 수연을 끌어안았죠. 박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은 그렇게 가족들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장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더 이상 고통스러운 표정은 없었죠. 마치 편안히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장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민호는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울었습니다. 장인어른, 편히 쉬세요. 잘 가세요.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박 여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장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간호사들이 들어와 장례 절차를 안내했어요. 민호는 모든 절차를 맡아 처리했습니다. 수연은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아버지 곁에 있어. 민호가 말했죠. 영안실로 옮겨진 장인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민호는 근조화환을 주문하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박 여사는 음식 준비를 도왔죠. 옳게 힘내. 장인어른이 편히 가실 수 있게 우리가 잘 보내드려야지. 박 여사가 수연을 토닥였습니다. 수연은 영정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맛있는 음식 해드릴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장인을 배웅하는 것처럼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편히 쉬세요. 걱정 마세요. 수연이는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영정사진 속 장인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그리고 수연 옆에 앉아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3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장례식이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장인을 애도했죠. 민호의 친구들도 찾아왔고 박 여사의 지인들도 왔습니다. 병원 원장과 간호사들도 조문을 왔어요. 장인어른, 편히 가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문객들이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수연은 상주로서 절을 받았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수연을 부축하며 함께 절을 받았죠. 박 여사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국수를 삶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옳게, 이거 먹어봐. 기운 없으시면 안 돼. 박 여사가 수연에게 국수를 건넸죠. 수연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틀 밤을 지새우고 마침내 발인식 날이 왔어요. 영정을 모시고 장지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직접 골라준 곳이었죠. 경치 좋은 언덕 위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어요. 아버님께서 여기 계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관식이 진행되었어요.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고 흙이 덮였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민호는 수연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일어섰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민호와 수연, 박 여사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묘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죠. 장인어른, 안녕히 가세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민호가 절을 올렸습니다. 수연도, 박 여사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장인이 손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어요. 민호와 수연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있었죠. 묘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민호가 자주 찾아와 풀을 뽑고 청소를 했거든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민호가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펐지만 예전보다는 담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장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장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이 민호에게 말했죠. 나도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민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했어요. 수연이 다시 사과했어요. 그만해.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다 지나간 일이니까. 민호가 수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는 진짜 부부 같죠? 수연이 웃으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 부부지. 비밀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서로를 완전히 아는 부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행복하게 살아요. 응,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수연이 묘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제 자랑이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제는 편안한 눈물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장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나도 사랑한다. 잘 살아라. 민호와 수연은 손을 꼭 잡고 일어났습니다. 묘의 마지막 절을 올리고 천천히 걸어 내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묘는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청산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을 찾아와 환자들을 돌봤죠.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수연이 한 노인 환자에게 물었어요. 좋아요. 당신들이 와주니까 참 좋아요. 노인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로우셨죠? 괜찮아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수연이 따뜻하게 말했죠. 민호는 다른 병실에서 환자의 등을 주물러주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렇게 하면 좀 나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편해요. 환자가 고마워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계속 등을 주물렀어요. 원장이 복도를 지나가다 두 사람을 봤습니다. 강 선생님 부부는 정말 대단하세요. 2년째 빠짐없이 오시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민호가 겸손하게 말했죠. 봉사활동을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 정원에 앉았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장인어른도 이런 정원 좋아하셨을 텐데.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 잘 살고 있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정말 잘 살고 있어. 이제는 서로에게 비밀도 없고 믿음만 있잖아. 민호가 대답했어요.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죠. 민호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평생? 응, 평생.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호였다면 아내의 비밀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수연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